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려라.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안녕하세요. 들어는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진짜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네, 힘들어. 이 상황을 좀 이해라도 하고 싶고 네. 대응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투자의 교과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이번 주 책으로 선정했는데요. 이 책의 감수자이자 해설자인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걱정인데요. BTS다, BTS. 지금 이제서야 지금 내가 뭘 적었었나 지금 보고 근데 막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 제가 썼던 뒤에 감수글 보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감수글 쓸 때는 열심히 썼죠. 근데 이제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전에 주식의 시세 투자의 자세 네. 였던가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때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했는데 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도래해서 네. 이럴 때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누구나 어렵고 다 어렵죠. 네. 투자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실은 뭐 다들 쉽게 뭐 사서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강세장일 땐 그렇지만 참 만만치 않죠. 저도 네. 나이 들어도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나아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다독다독 같은 프로가 참 좋은 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결국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은 책을 선별하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제 이 책의 배경도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전에 이 출판사 대표님이 워낙 좋은 책을 많이 발간하시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김 대표님의 책도 여기서 발간됐는데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전에 한번 저에게 어떤 책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가끔 추천을 드리는데 이 책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제시했던 책이죠.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도 그만큼 못지않게 우리가 가중치를 두고 판단 기준에 넣어야 된다는 측면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하면 많은 오해를 하세요. 경제하면. 이제 나 대학교 때 경제학 배웠는데 참 필요 없어. 그거 투자에 도움 안 돼. 네. 근데 이게 그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 저서들 보면 뭐 여러 교과서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학 책도 있고 막 있는데 참 훌륭한데 하지만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차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네. 물론 네. 이분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다. 나바로라는 분인데 트럼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상목전을 했었죠. 여기도 제가 나바로 적어놨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 혐오론자여서 사실은 뭐 중국이 세방을 지배하는 그날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꿈꾸는 호랑이 뭐 여기 적혀 있듯이 그 얼바인 그 UC 얼바인에서 경제학 교수를 계신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네. 고전이어서 지금 봤을 때는 더 새로운 매크로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아마 이분이 지금 쓰시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향식 투자, 바텀업 투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상향식 투자는 분명히 굉장히 위대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상향 투자가 위대한데 그레이엄의 그 시크릿 애널리시스, 뭐 현명한 투자 이런 시크릿 애널리시스 고전이라는 그 책 한번 딱 사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알게 돼요. 쉽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바텀업 투자는 기업들을 분석해서 그렇죠. 기업 하나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네.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탑다운은 거시 경제와 여러 그런 지표들을 보고 확인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경제 도석에 익숙하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그쵸, 말씀은 어려워서. 바텀업을 상향식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이 이만큼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네.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장에 주린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사실. 사실은 잘만 하면.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계속 돈을 잘 번 기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사업이나 장사만 해도 다 성공할 줄 알고 차리는데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 쉽지 않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김 대표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월급도 다 줘야 되고 제가 노가다 써야 됩니다. 이런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네. 뭐 그래서 가끔 돈을 좀 차입도 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고민이 되고 네. 비즈니스가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참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향식 투자는 결국 지금부터 현금 흐름 및 재무제표를 우리가 잘 추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 걸 알고 싶은데 이게 참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죠. 근데 반면에 소위 하향식 투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에 관련이 되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친다면 아파트 하나하나도 보는 것 중요하죠. 입지 분석을 좀 한다거나 업종 네. 분석을 뭐 금리라든가 정책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좀 투자를 할 만한 시기인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세상은 기본적으로 좀 순환론적 사고를 가신 분들이 이기거든요.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 편인데 보통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종말론자들이 또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 네. 뭐 이거는 네. 정말 우리가 인류가 겪어하지 못한 위기가 왔다. 네. 보통 그럴 때 특징은 루비니 같은 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진다, 무너진다. 근데 인간은 어쩌면 이런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요. 또 이러한 여러 환경들이 그에 맞춰서 또 변화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인플레가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는 주변에 둘러싼 변수들을 보면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길게 보면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쌀 때 사가지고 네. 사람들이 흥분할 때 팔면 돼요. 흥분할 때는 대략 이런 거죠. 뭐 신조어가 나오고 그 신조어가 나오면 다들 신조어만 얘기해요. 실전 자리에서. 근데 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읽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되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어떤 이런 소위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통해서 소위 내러티브가 아니라 넘버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까 바텀업도 좋지만 저희 이런 탑다운 어프로치 사양식 투자는 숫자를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쉽게. 그냥 계속 장관이 말씀드렸는데 기업 분석을 접근하면 숫자는 파악은 하는데 어려워요. 네. 이건 쉬워요. 어. 쉽죠. 상대적으로 뭐 금리도 우리가 아는 거고 맞아요. 물가도 아는 거고 매일매일 나오고. 매일 나오고 얻기도 쉽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데이터 중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럼 우리는 소위 신용 스프레드를 봐요. 그러면 우량한 채권과 안 좋은 채권의 스프레드 별거 아닌 개념이죠. 왜냐면 우량 좀 안 좋은 채권들이 금리가 막 더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차이가. 네. 그러면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 망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신용 스프레드는 매일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힐드,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 같은 경우에 6% 넘어가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농담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한 1,300원 넘어갔을 때 주식 사면 어쩔 땐 금융위도 오고 하는데 네. 하여튼 1,300원 넘어갔을 때 사기 시작해서 1,100원 깨질 때 팔면 돼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1년 뒤 수익률 보면 예외 없이 다 70% 이상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너무 아발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에도 얘기하고 칼럼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환율은 어떤 걸까요? 한번 좀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가 사용하기 쉬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달 되면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수출이 한 6월 수출 증거율이 한 5%대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 같은 뭐라고 하시지 마요. 네, 네. 근데 전월액이 20%대였으니까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면 어떤 거죠? 우리가 기업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대각 기업이 얼마나 팔았냐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못 판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기업 실적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좋게 나오겠죠. 네. 예. 2분기 실적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무역 수지는 뭘까요? 얼마 돈을 남겼냐가 되겠죠. 대강 그거를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기업들 이익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반영을 해요. 미리 팔죠. 오히려 기업 시자가 안 좋게 발표될 시점에는 안 좋을 줄 알았어 하겠죠. 네. 이해하십니까? 예. 네. 시장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굉장히 좀 앞서서 소위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뭐 상관도 뭐 이런 되게 통계적 어려운 숫자를 안 쓰더라도 그래서 무역 수지와 굉장히 관련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그럼 기사에 다 나와요. 그냥 원유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너무 비싸. 기사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커졌잖아요. 유가가 좀 멈추면 적자가 줄겠죠. 네. 하여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빠져도 뭐 어떻든 간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데이터 여기서 한 번 더 외국인 순매수와 가장 관련 높은 데이터 중에 하나 뽑으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무역 수지가 증가폭이 막 커질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네. 줄어들면 줄어요. 그러면 대략 예상하건대 7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계속 마이너스 한두 달 머물다가 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때 되면 돌아서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때쯤에 좀 멈추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일 때 사면은 1,300원이 왜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줄여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게 멈추면 환율이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네.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이게 뭐 어렵진 않지 않으세요? 네. 알아는 듣겠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실 워렌 버핏이 IQ 125 이상이면 가치 투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IQ 125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버핏이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화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해 드리냐면 이 책을 할 때 제가 추천에 썼던 내용이에요. 마치 경제 지표를 보지 말고 기업만 봐라. 뭐 잡음이다. 이게 얼마나 시장에 있어 본 사람 무식한 얘기인 줄 알거든요. 특히 미국의 한국 시장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 이건 제가 썼던 글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유입된 시기가 2020년 가을에서 2020년 봄이에요. 그때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정말 그때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주식은 순환해요. 그러니까 막 단선적인 사고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만 전자를 외치고 지수 4천을 외칠 때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트레일링, 자본 총계 기준의 PBR로 1.3배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는 뭐 그게 한 3천 그때 1.2배 넘어갔을 때가 3,100 넘어갔을 때거든요. 네. 고점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 이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자본 총계. 자본 총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볼 때는 싸다 비싸다 말은 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에 계속 쌓여 있는 자본이 있어요. 자본과 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에 비해서 대략 몇 배 정도냐? 1.2배 정도 넘어가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항상 그 정도 가면 항상 멈췄어요. 저한테 왜 멈춰야 되냐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냥 현상이 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 그 당시에 우량주들의 PBR은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이렇게 매크로 얘기할 때 저희 애널리스트들 교육시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해요. 면접할 때나.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는 습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그냥 신문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데이터 예를 들어볼게요. PBR 데이터는 프라이스와 북의 레이쇼 데이터잖아요. A와 B의 레이쇼. 이건 절대치가 없잖아요. 비율이니까. 그렇죠. 네, 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네. 뭐와 뭐의 레이쇼, PR, PS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떤 업종이 PER, PBR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업종에서 이게 적정한 PBR이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상대 가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이클 볼 땐 좋아요. 특히 사이클 볼 때는. 근데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증가율 데이터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쓰려면 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늘고 있거나 경제가 늘어.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데이터는 YOY. year. 그리고 아까 수출 증가율은 MO,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데이터가 있을 거고. 네.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어젠가 미국의 서베이 지표라고 그래요. 설문조사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책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보는 지표고 서베이 지표는 어떻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얼마가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시대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았던 것과 지금과 비교하기가 사실은 다를 수 있죠. 네. 서베이일 뿐이잖아요. 어쩌면 그거에 더 확실한 데이터는 소모의 판매겠죠. 액. 그래서 아까 레이쇼 데이터라다 말았는데 네. 결국 그러한 자본적 기준으로 보면 0.9배 정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2270 정도인데 깨지고 내려갈 수 있죠. 코로나 때 0.6배까지 갔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돈을 벌죠. 장기 투자라도. 근데 1.2배 이사에서 산 사람들은 돈 벌기가 힘들겠죠. 네. 그냥 거기서 물려 내려오기 때문에 못 버티고 팔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네, 맞아요. 특히 여기서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갑니다. 바로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라는 거를 이제 재무관리책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업 분석에서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기업 분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치를 구성하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남겨야겠죠. 돈을 벌어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뭐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사거나 이런 돈을 쓰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가 바뀌면 가치 평가, 돈값이 바뀌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 책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책을 기획할 당시에 지나칠 정도로 소위 숲을 안 보려는 분위기가 너무 강했거든요. 투자에 경험하지 못한 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혀 좀 생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유형이 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적절한 시점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정보 시대에는 거시 정보의 양이 참 많아졌고요. 이게 잡음이라고 어떤 분들은 막 신호와 잡음 이러는데 얼마나 유용한데요. 근데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뭐 장사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차려요. 제일 좋은 거는 주방장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을 스카우트해오면 성공해요. 네. 그게 펀드멘탈이잖아요. 본질 가치. 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느 길목에 있냐. 요즘 유행이 뭐지? 요즘 트렌드가 좀 약간 힙한 거를 좋아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내가 얼마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냐 이것도 중요하죠. 금리가 중요하겠죠. 네, 네. 만약 내가 또미양꿍을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이태원에 있는데 또미양꿍 제대로 하는 왕타이라고 제가 선전 거기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거기는 수입을 해오거든요. 어떤 식재료들을 네. 환율에 따라 영향도 커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책에서 끝없이 이런 말해요. 연준에 맞서지 마세요. 네, 네. 연준에게 까불지 말아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번에도 연준에 까불던 사람들은 전사한 거죠.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드시 이것만이 답이라고는 세상에 어떻게 투자에서 옳고 그름이 얻었습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 시장에 지나칠 정도로 소위 매크로를 경시하는 분위기는 아마 부동산도 대표님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매크로가 모든 걸 좌우지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게 바텀업이 다 좌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잘 호환성 있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이 책이 2002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제목이 계속 보이면서 이거 옛날에 나왔던 책 아닌가 했는데 네. 역시나 맞았고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네. 중고로도 가격이 엄청나게 그랬다면서요? 올라갔었다면서요. 몰랐어요. 그래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 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나와가지고 네. 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십만 원에 샀던 분이 계신데 땅을 주고 후회했다면 한 달만 참았으면 책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수십만 원이었어요, 진짜. 예, 예. 네. 28만 원짜리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나온 책이 현재에도 이 매크로에 통한다는 거죠. 그런 게 전 좀 신기해요. 왜요? 항상 뭐 새로운 일이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켄 피셔라고 이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좋은데 이분은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매크로 무시해 이런 말 하는 것 같지만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round the corner, 그러니까 코너 접이 가면 흡혈귀가 있다. 사람들 항상 그런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흡혈귀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짜라도.
그럼 매크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1부가 좀 기초적이고 3부가 실용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딱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장마다 좀 고유의 특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뭐 고용지표가 발표했다. 그럼 이 관련된 부분을 읽는 거죠. 네. 읽은 다음에 적용해보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책들도 좀 있어요. 더 정교한 책들이.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지는 소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별대로. 예시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네. 쉽게 쓴 책이고 네. 하지만 이걸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매크로한 데이터들을 이게 참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학계에 계신 분들은 뭐 케인즈적 정책이냐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해. 이 책에도 좀 앞에 나오긴 하는데 네. 다 별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네, 지금 당장 먹힐 만한 지식을 좀 습득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 저는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지금 내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그런 생각으로 목차부터 쭉 봤거든요. 그랬을 때 좀 꽂혔던 목차 저는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업종이다. 이 책이 유명했던 이유죠. 네, 중요한 건 업종이다. 일단 좀 궁금한 게 특정 기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업종, 업계, 여기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곳이 화랑이 될지, 어떤 종이 점으로 가는 업종인지 이런 걸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토양님도 이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제가 제 소개할 때 항상 쓰는 게 저는 네. 탑다운 어프로치도 바텀업 접근도 아니고 네. 미드아웃 어프로치를 선호합니다. 미드아웃이 뭐냐면 업종을 보면서 경제도 보고 네. 기업도 골라내죠. 아,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고 뭐 대단한 방식 같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해왔던 방식이고 네. 업종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은 아마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 있는 거고 네. 가격 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나는 순간 뭐부터 사냐면 음식료 사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책에서 영감을 줬던 게 이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게 두 가지 경기 사이클. 예. 네. 이 몇 페이지? 페이지 39페이지. 이제 문제는 이걸 딱 처음 보는 순간 이 순서대로 뭔가 다 꼭 작동될 거로 또 착각을 하세요. 저 근데- 여기 중에 지금 어디냐고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우리 어디냐고 그게 지금. 가장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했던 거냐면 네. 새로운 산업도 많이 창출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산업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기익스 분류로 하면 대분류거든요. 사실 엄밀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 책에 나오는데 세 분류로 들어가야 되죠. IT 내에서도 굉장히 세 분류로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이라도 다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업종이 생겼어요. 그걸 인덱스화 시켜서 뭐 그래서 그 산업을 움직이는 키 드라이버는 뭘까?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어쩌면 그게 계속 쌓여가면 소위 매크로 트레이더, 소위 미드아웃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순환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업종이 가다가 비싸면 부러지고 그 부러진 순간 어느 다른 업종이 돌아서고 뭐 이거를 계속 찾게 되죠. 최근에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두드러지게 좋아졌던 게 통신 업종이거든요. 잘 모두 모르시죠. 네. 통신주가 좋았죠. 당연히 뭐 이런 사이클도 있지만 방어적 섹터도 있었고 당연히 금융 배당 관련된 게 어드밴티가 올라오는 타임이었고 뭐 그런 것들 또 음식료 같은 인플레에 관련된 거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한 분류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가 작가 이걸 테마로 묶는 습관이죠. 정말 백해 무익한 접근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전 실질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디가 좋아지냐를 기업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그 중에 매출 비중 소위 그 원전의 어떤 원자를 만들어요. 이것도 만들고 부품이 들어가면 어떤 제품들을 누가 만드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네. 순서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순서에 뭐 원가 같은 것도 알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실제 매출 비중이 어떠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을 만드는 거는 두산에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고 또 뭐 어떤 기업은 조그만 기업 그런 기업들은 실제 매출이 한 30-40% 나와요. 근데 놀랍게 원전 관련주라고 딱 나와서 제가 신문 보고서 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중이 2% 이런 것도 원전 관련주라고 나와요. 최소한 그 정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류한다는 건 매우 많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걸 조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감수글에 처음에 소개했던 게 우리 장기 투자로서 한 우리 정홍식 연구원이 절 처음 만난 게 한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리노공업만 외쳤거든요. 뭐야? 리노공업을 많이 해석에 나온 종목.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왜 올려놨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은 리노공업을 정말 분석을 잘해서 투자하는 바텀업으로 접근하신 분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접근을 했었어요. 신뢰로. 부산 지역에서 반도체 수출이 늘면 부산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지져보면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게 늘면 어느 기업이겠어요? 그 기업이 또 리노 혜택을 기업이죠. 본다. 이게 또 비슷한 게 뭔가 있었죠. 한참 셀티온 좋아질 때 인천 연수구에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셀티온 뭐 갑자기 연수구에 뜬금없는 지역에 그때만 해도 거기 벌판 같은데 회사 들어와 있어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연수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데 그 데이터가 찾기 어려운 줄 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뭐 기업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기본적으로 캐시 플로우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만나서 탐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거시적 파동, 이 순환론적 사고를 갖고 투자를 접근하신 분들은 최소한 이런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특히 업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라는 게 PQ-C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뉴오더 신규 주문이에요. 신규 주문이 나와야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신규 주문이 이번에 월간으로 확 부러졌어요. 계속 부러지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냐면 그래도 P 곱하기 Q잖아요. Q를 이제 생산을 하려면 Q를 늘리는 방법이 뭐죠? 일단 캐파 증설을 하면 Q를 늘리겠죠. 기업들이 보통 막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투자가 늘면 ROE가 떨어지죠. 자본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ROE가 10% 이상 되는 종목만 투자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투자를 많이 하는 순간 ROE가 내려가겠죠. 선행 투자로 ROE가 낮아졌을 때는 기회가 되겠죠. 네. 문제는 투자해서 잘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잘 되면 근데 그때 적자가 심해도 그때는 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참 테슬라가 잘 잡았던 사람들은 그 소위 적자 투자기에 그 포인트를 봤던 거죠. 투자가 들어갈 때. 지금도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매출 Q에 관련된 주요 본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알죠? Q가 늘리는 거를? 얼마 전에 그나마 2차 전지 소재들이 좋았던 거는 투자를 많이 늘려서 공장 증설 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좋은 거. M&A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변수가 있죠. P 곱하기 Q-C가 결국 기업의 현금을 결정짓는데 C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정부 정책, 또 거기에 나가면 세금이 또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저기다가 정부가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한 3% 낮춰주면 그만큼 이익이 3% 느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기업 분석을 해. 난 좋은 기업을 찾아서 나는 뭐 할 거야. 좋은 기업을 찾으려면 매크로를 이해해야 돼요. 네.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기업 찾기 힘듭니다. 진짜 그러겠어요. 어떤 정책은 또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또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반대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참 이기사 때니까 이 책에서 규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당장 어떻죠?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지금 모든 세계에 이제 뭐 인플레 결정적 변수가 뭐냐 해보면 뭐 이머징은 곡물 가격이고 선진국은 다 유가였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 그랬는데 이제
딱 생각을 해본 거죠. 에너지 가격을 싸게 써야겠는데 싸게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러시아 싸게 쓰고 있고 중국이 싸게 쓰고 있잖아요 우랄유를.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매크로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죠 이번에. 왜냐면 우랄유는 한 70불이었고 네. 120불, 100불 깨졌지만 120불까지 갔었는데 중국 큰일 났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쟤들은 인플레에서 되게 자유롭네. 싸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골라서 고민할 때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기사를 보고서 그 적용 과정을 자꾸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우리 투자 시장에서 되게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던 점은 맹목적 믿음이죠. 종교적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기업을 하는 걸 종교로 접근하거나 어떤 뭐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다 믿음으로 가는데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투자 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 가능성만 보는 건데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이 나바로 책에 내가 왜 강추했냐면 그런 단초가 많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내용 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근데 이게 막 책 한 번 읽고서 나 이 책 읽었어 이렇게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 이게 궁금해지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면 정보라는 건 결국 처음에 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게 정보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선별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위험한 정보가 어떤 정보죠? 누구나 그 말을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NFT. 네. 무슨 이런 건 아니에요. 서점에 NFT 저거 다들 이 신조어가 나와요 보통. 그리고 막 거기 포모 참가 못하면 뒤떨어지는 느낌. 그거는 쓰레기 정보인 거죠. 책을 쓴 사람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정리하는 책이 되죠 보통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책이 막 인기가 좋을 때가 정점 아니었어요. 이거저거 짜집기 한 책들 대다수 아니에요. 제가 책을 잘 못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매크로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판단을 못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도 이 내용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를 정리했더니 일단은 브라질에 가뭄이 있었고 갑자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리고 브라질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거를 스타벅스가 수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브라질의 그 생산량과 스타벅스의 이익이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연결짓는가가 너무 어려운 거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처음에 그 말씀 부탁드린 거예요.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훨씬 쉬운 건가요? 기업을 내가 만나서 탐방을 가서 다들 그래요. 기업을 내가 몇 군데 탐방을 갔다 왔고 네. 기술을 공부했고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정말 어렵겠죠. 택도 없는 도전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미국이 이번에 2분기 GDP가 마이너스 2.1%로 예상이 된다라는 수치도 나오고 또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정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소식이 딱 들었을 때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훈련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예를 들면 뭐 어제 뭐 한국의 뭐 소비자 물가 뭐 6%였나요? 이렇게 발표나는 어떤 거시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가 뉴스를 봐도 멍해. 보면 그런갑다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물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또 집어 던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밖에 그런 모르게 것들이, 1차원적인 우리들. 네. 1차원적인 사고에서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 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진짜 매크로의 교과서라는 얘기가 읽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느낀 거는 외울 건 좀 외우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맨날 경제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그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까지 좀 외워야겠다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근데 참 평소에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네. 그냥 금리가 올린다 그러면 아 대출이자가 높아지겠네, 그치. 힘들어지겠네 이 정도에서 맞아요. 사실 사고가 딱 맞아. 멈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대응할 방법까지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추겠다. 뭐 이런 정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되네. 막 아 미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이럴 때 보면 이제 당황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크로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게 뭐 교과 이게 무슨 뭐 교과 되게 평이하게 써준 책이고요. 훨씬 어렵게들 매크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지표를 알아야 되고 저런 지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표를 얼만큼 많이 알면은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이해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내가 좋은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기업 이렇게 접근하면 매크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네네. 식당의 비유를 들었지만 뭐 셰프는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외의 조건들은 다 이런 주변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도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네. 뭐 시공사 같은 데서는 수출을 통해서 매출 늘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관리가 우선이니까. 왜 그랬죠? 막 예를 들어서 금리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금리가 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집을 지으려면 대주단의 금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주단 금리 같은 경우에도 높아지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하나라는 것도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보다 실제 내가 부동산 업자면 이런 금리에 관심이 많겠죠. 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더 실생활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르면 뭐가 변하고 막 이렇게 좀 뭐죠? 시험 공부하듯이 이걸 하면 네, 암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옛날에 막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아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사실 뭐 그렇게 또 데이터가 좀 궁금하시면 이 책에 보면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얘기가 나와요. 뭐 실업수당 청구는 어떤 의미가 있고 고용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막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미국을 우리가 꼭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항상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어쩔 때는 좀 현금을 늘려야겠다. 뭐 위험 정도에 대해서 이 책에 위험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위험을 좀 어떻게 내가 판정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조달하는 자금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플레이션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연준의 마사지 말한 내용도 얘기하고 네. 또 생산성 얘기도 하죠. 어떤 생산성이 했을 때 좋아지는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좀 용어를 아까 이제 로사님께서 이제 뭐 외우고 이제 이 기계론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추론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엔화예요. 엔화. 원엔이 한 965 나오니까 가야 되겠다. 사놔야겠다. 죄송해요. 여기가 가야죠. 생각만. 저도 똑같아요. 우리 네. 와이프랑 지금 얘기한 게, 야, 엔이 이 정도면 지금 애는 잔뜩 사놨다가 네. 북해도도 한번 가서 호화판으로 갔다 오고 싶고, 북해도 겨울에 가면 멋있잖아요. 음식도 맛있고. 료칸. 안 가봐서. 뭐. 근데 이제 엔화가 왜 이렇게 약한지를 딱 지져본 거예요.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름 정책이란 게 나오죠. 뭐 신문에 다 나온 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참 말 어렵죠. 어려워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냥 금리 더 못 올라가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국채를. 그냥 용어 자체는 뭐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하여튼 사주는 거예요. 네. 0.25%가 되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주니까 엔화가 풀리니까 엔화가 약해지겠죠.
근데 왜 일본은행은 저런 행위를 할까요? 아까 스타벅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일본은 개인은 괜찮은데 정부가 빚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이 많은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 재정이 파탄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까?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일본이 이번에 박살날 거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일본이 무너질 거야. 실례로 그랬을 때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수학 금리하면 머리 아파 하시는데 그냥 수압이라는 단어만 알면 네. 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금리가 있고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 네네. 그게 수학 금리예요. 0.25에 사주고 있는데 수학 금리 0.4, 0.5로 왔다 갔다 해요.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원화가 아까 1,300원 이상에서 사면 된다고 그랬는데 엔화가 저렇게 약하면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럼 원화가 약해지질 않겠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는 원화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엔화랑 유로에 대해서 주로 달러의 강세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가 저렇게 약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한 거죠. 네네네. 당연히 원화도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1,300원 이상이 싸진 건 맞는데 뭔가 달러 강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신문 읽고서 좀 약간의 기본 지식만 늘리시면 가시면 돼요. 스타벅스 있을 때는 옛날 미국에 관한 책이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학 금리를 이해하면 저 금리가 저기로 가거나 아니면 뭔가 중앙은행의 정책이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문 기자 검색하다 보면 구로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뭐 대단한 구로더라는 사람이 이미 연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말이면 관둘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내로 만약에 엔화가 뭐 일카본들의 사주는 상단을 갖다 0.3이나 0.35로 만들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엔화 뭔가 좀 현실화됐으니까 진정되겠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 처음에 낯서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오면 주식을 사는 게 맞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릴 때 주식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네.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셨군요. 그건 그렇게 접근하면 그 금리가 지금 어떤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약간 업종도 세 분류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점점 더 어려워져 이러시지 말고 금리가 주가와의 상관도를 따지는 방식은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만 더 조금씩 공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면 그래도 기업을 내가 이 기업을 완벽히 이해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 거야를 예측하는 방법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드린 말씀이 그 방법이 맞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현금 대비 시총이 얼마나 싸냐 뭐 이런 방식이 그래서 결국은 가치 투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그레이엄은 저희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더 이상 망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에 싸게 사는 방법이 있었고 네. 워런 버핏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화되는 기업이 베팅했던 거거든요. 해자를 가진.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 워런 버핏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워런 버핏만큼 돈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크로는 누구나 공평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비다. 그러면 소비의 대표적인 내구재가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가 잘 팔리면 소비가 강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과거의 고전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또 최근에 물가를 보았을 때 또 많이들 데이터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DPI라는 지표가 있어요.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거죠. 최근에 물가가 안 내려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CPI 외에도 DPI가 너무 높았거든요. DPI가 왜 높았죠? 배달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언론에 한번 나오면 이제 또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를 좀만 찾으면 다 구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DPI가 좀 내려오면 또 물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DPI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그 비쌌을 때에 비해서 소위 플랫폼 기업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2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다 나온 얘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냥 난 카카오의 미래를 믿어 이러면 그만이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책에도 13장도 그런 내용이 있고 14장에도 보면 참 이 14장 내용이 잔인한 말을 하는데 이제 업종 얘기지만 사실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공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죄악 시대지만 이 나바로의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상승 국면에서는 강한 업종 주식 사고 하락세에서는 제일 약한 놈을 공매 때려 네. 숏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어쩔 때가 그런 큰 기회가 오죠. 숏 치는 애들이 돌아왔을 때 그쪽에 큰 기회가 오는 거고.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순환론적 사고라는 게 돈의 자금은 그렇게 막 쭉 가요. 근데 이게 언제쯤이면 이게 바닥은 알 수 없는데 이 정도쯤이면 이게 전환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기대값을 갖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쓰냐고 했을 때 이 책이 완벽하게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훨씬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나왔고 이 당시에는 통화 정책도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이 없었잖아요. 뭐 QT, QE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연준의 대차 대표에는 소위 단기 국채에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이때는. 지금은 거기에 MBS도 사고 뭐 온갖 걸 다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계속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까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이게 어떤 작용을 가져오냐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루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그래도 경제 공부에 하루에 1시간은 투자하기로 네. 맘먹었어. 네. 회사원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매일 시장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은 금리가 이랬고 어제는 나스닥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뭐가 올랐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루틴?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차차 이해해가는 그런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직업이니까 이걸 하는 거고요. 네네네.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하러 가면 좋을까요? 그냥 어쩌면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스미디어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운동으로 시장을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매스미디어가 말을 해주거든요. 평상시에 물론 경제를 공부하면서 이게 이러한 걸 의미하겠지 하지만 그게 투자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 봐요. 평상시에는. 뭐 매일매일 GDP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뭐 GDP 아까 마이너스 간다는데 뭐 2분기 연속이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경기 침체 들어가도 약한 경기 침체면 그 전에 주가 돌아서요. 어쩔 때는 경기 침체 주가 더 빠져요. 이게 어떻게 공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뭐 실업률이 어디가 적정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어려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원하시니까 여기 이거는 무슨 의미에서 이거는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이 되면 4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 충분히 내가 투자할 만한 자산이 의미 있는 가격 좀 싸져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을 뿐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경계했으면 하는 게 난 경제를 이해하고 싶어. 이것만 잊어버리시면 돼요. 경제를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나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 경제를 볼 뿐이에요. 이해해서 뭐 하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한 자꾸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분들을 평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 이런 거다. 그 회사를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죠? 주식이 이렇게 돼서 저런 거다.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어떠한 매크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다들 알잖아요. 이거 물가가 중요하다고 하니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비자 네네. 물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연준은 소비자 물가를 보지 않죠. PC를 보죠. 개인 소비 주치라는 데이터야. 연준은 타겟은 그거야. 그러니까 CPI와 PC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PC는 훨씬 그 에너지 비중 같은 게 낮아요. 임대료 같은 비중이 높죠. 그러면 PC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PC가 CPI를 쫓아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최소한 이런 거예요. 막 이거 하다 막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물가가 잡혀야겠는데 잡혀야 모든 게 편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해설을 하니까 이제 막 정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70년대 볼커 어쩌고저쩌고 막 별의게 다 해요. 근데 정작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저는 지금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잡힐까? 유가가 빠지면 돼요. 유가가 어떻게 해야 빠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냥 결국 핵심적으로 누군가 유가의 공급과 수요를 보면 돼요. 그걸 뒤져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쪽 수요를 봤을 때 미국 쪽 수요는 쉘 석유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데이터 어딜 봐야 돼요? 달라스 여는 총재 걸 여는 걸 봐야 돼요. 거기 서베이를 해요. 지금 쉘 기업들이 석유를 증산 안 하는 건 이유가 뭐죠? 주주들이 다 배당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이든이 맨날 나와가지고 너희들 에너지 기업들 압박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게 캐파 증설이 늘고 있어요. 긍정적 징후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신문 뒤져보시면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가 어떻게 되냐 궁금했는데 하여튼 인도 사람들이 막 써요. 중국도 엄청 써요. 그럼 뭔가 최악은 좀 뭔가 쓰고 있고 하여튼 10월 15일 날 바이든이 빈살만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 바이든이 정말 혐오하는 사람 아니에요. 독재자 않고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빈살만은 구프펀드를 운영했고 우리나라 NC소프트 그때 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빈살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뭔가 유가를 잡아야겠죠. 왜? 추론을 하는 거죠. 10월 달에 선거 있는데 이 정도 휘발유 가격은 민주당 참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서 막 주저주저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소위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시장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돼요. 네. 이 다양한 의견이 막 부닥쳐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주된 의견이 모아져요. 그런 트렌드가 나와요. 방향이 잡힌다고요. 아 유가가 잡힐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안정됐을 때는 어디가 되지? 근데 제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에 참여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참여해야 돼. 참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최소한 이게 뭐가 중요하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유가 빠질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책에서 봤던 문구 중에 인상 깊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네. 월스트리트는 예상에 따라서 움직인다. 미리 움직인다. expectation 기대가 올가 거래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어쨌든 그쪽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되게 확률 높은 결과치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건데 네. 우리도 그거에 대해 따라가지 못하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좀 쉽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매스미디어에서 그냥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할 때는 네. 다른 가능성을 보면 되고요. 네. 세상에 좋을 것처럼 끝없이 외칠 때 되면 물론 그보다 더 올라가고 더 많이 빠져요. 근데 대략 그때부터는 소위 그런 매스미디어가 극단의 반대로 가면 크게 실수는 안 해요. 제가 더 단순화시키면 워낙 1,300원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런 게 다들 웃죠. 1,300원 넘어갈 때 IMF 왔었고요. 금융위기 왔었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네. 넘어갔었죠. 중간에 1,500원도 갔었어요. 뭐 그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1,300원대가 저점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빠졌지만.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뭐죠? 투자는 투자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워런 버핏이 1920년 주주서안에 이런 말을 했죠. 찰리 먼거와 나는 시장 단기 전망이 여전히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약. 독약은 아이들과 주식시장에서 아이처럼 변하는 어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워런 버핏이 매크로 안 본 것 같죠. 자 주주서안을 잘 보다 보면 네.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런 거를 해서 그때 과감한 베팅할 때의 특징은 매우 하여튼 새로운 변화, 데이터 변화한 거에 베팅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뭐 그레이엄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워런 버핏이 원래는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에 출발했지만 자기는 그레이엄과 피셔로 섞여 있다고 얘기했거든. 피셔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장주 투자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모르겠어요. 모든 투자는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 찾기가 주된 목표예요. 좋은 업종이라. 이 책도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더 미국과 달리 한국 시장에는 특히 더 굉장히 그런 걸 생각해내고 추론해낼 때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뽑아요. 막 경제학 석사 출신 뽑고 이제 뽑으면 그 물 빼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난 GDP 얘기하고. 그다음 메인 스트리트랑 월 스트리트 두 개가 있어요. 메인 스트리트에서 주로 보는 데이터는 뭐죠? GDP는 지금 얼마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월 스트리트에서는 뭘 제일 좋아하죠? 유동성 데이터예요. 주가라는 게 모든 투자 자산은 유동성이 차오르면 뜨고 물이 빠지면 모든 게 드러난다고 했죠. 네. 부동산 다 똑같지 않나요, 김 대표님? 네. 중요한 건 그게 그냥 앉아서 뭐 돈 푼다 이걸만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가냐도 알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이 어디 많이가 있었죠. 만약 위기가 온다면 어딜까요? 아까 일본 얘기도 했지만 위기는 안 올 거로 보는데 네. 아직까지 뭐 스프레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온다면 P나 이런 쪽 아닐까요? 온다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른 금리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라 가끔씩 보세요. 뭐 은행채가 왜 이렇게 거래 안 되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만약 그게 위기로 안 가는 거면 지금 뭐 사야 돼? 채권 사는 그래서 요새 채권 사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한번 보는 거지. 채권 한번 사보자. 센터장님 책을 엄청 쉽게 한 권 써주세요. 못 쓰겠더라고요. 김희빈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바나버비크의 Excess Returns라는 책이 초과 수익 바이블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여기 같은 출판사에 나와요. 네, 그 책도 제가 강하게 재출간 이야기를 하게끔 했던 거고 이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보면서 부러워하고 능력은 안 되고 바라는 보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오는 그런 책은 쓰고 싶진 않고 그런 책이란 뭐냐면 그건 뭘 얼마나 더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못 쓰는 거죠. 쓰고 싶죠. 얼마나 쓰고 싶죠. 그래서 쓰다 말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은 초보가 더 초보를 가리키는 책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센터장님이나 저는 그 책을 못 써요. 예, 도의상도 못 쓰고 그렇게 또 안 돼. 제가 쓸게요 그럼. 예. 공부 많이 해요. 쉬운 단어로, 네, 쉬운 근데 말로. 근데 이거 뭐 A를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A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규칙이 없거든 이게. A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를 A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든. 근데 초보들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센터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좀 주식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이게 미쳐버릴 것 같은 게 똑같은 어떤 이벤트를 갖고 어쩔 때는 호재가 되고 어쩔 땐 또 악재가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는 확 느낀 게 네. 소위 이게 예상치를 거래한다. 어쩔 때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막 기업이게 전망치가 막 내려와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유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가 다 틀려서 욕을 하겠지만 네. 세계 경제 전망치도 그렇고 빠지면 계속 같이 내려요. 같이 올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하다 보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싶어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싶으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Q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역 수질 보면 그 마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무역 수진 적자 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만큼 나온다고 다 있었어요. 그때 주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작년 말서부터의 특징이었어요. 수출 증가율이 막 불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무역 수지도 급감하는데 기업이 인가 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죠. 고점이 아닌가. 뭐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작년에 그 말을 많이 했었거든 제가. 네. 장이
3,100 이상은 굉장히 무리라고 봤던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요즘 매일 나오는 얘기가 뭐죠? 반도체 큰일 났어. 이제 망할 것 같아. 45,000원 정도 얘기 나올 것 같아. 삼성전자. 4만전자가 45,000원. 왜냐하면 그게 과거 위기 때 밸류에이션 레벨이거든요. 예. 빨리 누군가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5만 원 깨진다. 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뭐 주식 도대체 그걸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이제 큰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은 안 쓰는데 칼럼은 여러 군데 쓰는 편인데 이번 주인가에도 월간 중앙에 이제 쓰는 글이 있었는데 제목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였어요. 좋다. 네, 망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 제목도 최소한 투자 세상은 순환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특히 이런 국면에 오면 저한테 막 요즘 막 댓글도 안 좋은 거 달리고 뭐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안 좋아지면 좋아지는 걸 준비하는 거고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게 바닥인지 모르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평소에는 캐시를 만들고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더 살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정확히 여기서 사가지고 바닥을 잡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게 매우 위험하거든. 특히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가진 분들은 기회가 많을 텐데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안 좋은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오늘 뭐 이 책을 이 시점에 왜 이 책이 그래도 이렇게 매크로 재미없는 책임에도 꽤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 김기호 대표님한테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죄송해서 말했는데 이건 해설이 좋아서 아마 잘 팔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뒤에 진짜 해설을 할애를 해서 굉장히 장별로 굉장히 잘 해주셨고 네. 그걸 먼저 읽고 앞부분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 책 사놓고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딱 3부 20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별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내 감수 글을 읽다 보면 17장에 있는 내용이 있다. 10장 가서 읽어보시라는 거죠. 네. 사실 책 사서 이런 책 재미없어 못 읽게 안 읽게 돼요. 맞아요. 안 읽게 돼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고 또 사례가 많으니까 좀 이해도 좀 수월하고 또 유익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저는 좀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제가 투자다 읽으셨다는 게 226페이지 내용이에요. 예. 이게 정말 유명한 문장. 이게 사실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래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늦으셨구나. 월스트리트가 뭐냐는 거예요. 메인스트리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 월스트리트는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앞으로 발표될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합의 예상치를 내놓는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스마트 머니가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진 예상치 나오기 전부터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게 다 나오고 나면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이때 왜 이게 떨어지고 누군가가 이걸 팔아치우는지가 이해가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그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들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죠? 정보를 어떻게 판별하냐의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우리가 월가를 봤을 때 어떤 기자 이름이 계속 부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더 쉽게 가보죠. 작년부터 다 블라드래요. 네. 제임스 블라드. 제임스 블라드 말이 먹히는 거죠. 혼자서 온천 매파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다들 블라드의 입을 주목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블라드가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먹힌다는 거죠, 말이. 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잘 안 먹히겠죠. 네. 그런 것도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연준이 흘려요, 보통 기사를.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되게 유명한 기자가 있었잖아요. FOMC 기자 2, 3일 전에 항상 흘렸잖아요, 그 사람이. 미디어를 다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분이 확실히 글로벌화 되신 분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셨지만 IMF에 계셨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을 바라보시면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드리는데 70년대의 연준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기준금리 올리는데 몰라요, 아무도. 그냥 갑자기 팍 올라요.
어느 날 올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패드 와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패드 와처. 보고 있다가 금리 올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엄청 보연몽자였어요. 아, 싫어요. 볼코라는 사람이 80년대 와서 이제 한번 했지만 시장과 소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랜스펀이라는 사람, 그랜스펀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는 아주 달인이었죠. 원래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한쪽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버네키 때부터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펄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냥 소통 정도가 아니라 연준 발표 때부터 자기가 기자회견을 더 길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다르잖아요. 연준만 하더라도. 그럼 옛날에 연준 이래서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연준에서 하는 정책이 뭐가 있었어요? 양적완, 비정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생겼잖아요. 심지어 거시경제 교과서를 대학 교재 중에 옛날 책들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연준에서 결국은 금융위기 기후에 MBS 같은 독성 자산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연준에서 그냥 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망해야 된다고 맨날 망한다 했었잖아요. 왜 안 망하죠? 이게 뭐죠? 다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 갔을 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 가지? 그런 세상이 왜 매크로가 이렇게 변할까요? 환경이 변하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죽지 않으려면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내려가고 뭐 진화했겠죠. 뭔가 인간이 생존했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럼 매크로 환경의 데이터도 끝없이 지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어려운 건 소개 안 하지만 되게 좋은 데이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최고의 것은 블룸버그죠. 블룸버그가 개별 단말기당 한 2,400 정도 들어요. 한 대당. 근데 리서치 센터에서는 거의 불대리를 신처럼 모시죠. 불대리예요? 불대리라고 하죠. 근데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누가 만들었죠? 시장이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골드만삭스에서 Non-Profitable Tech Index라는 게 있었어요. 돈을 못 버는 테크 주식들. 그걸 아크 인덱스랑 많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 지표를 보면 그게 박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카카오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어떤 다른 유튜브 아침에 샴프로 가서 그걸 보여줬죠. 이게 되게 웃긴 거다, 한국은 지금.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막 위메이드부터 해서 막 그런 주식들이 된다고 할 텐데 사실 그건 박살나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이제 좀 제가 여의도에 있는 게 유리한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여의도 사람들이 물론 유튜브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또 실제 전문적인 영역들은 좀 따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건 아니에요. 결론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되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추적을 하는 습관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엔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어떤 분은 원화가 약한 이유를 찾을 때 그냥 뭐 단순한 교과서대로 하면 무역 수지가 어쩌고 외환 방어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주동 약하지? 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1,300원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운영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일본이 보이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게 걸렸을 때 좋은 병원과 야매 병원의 차이가 뭐냐면, 야매 병원은 그냥 보면서 혈색이 안 좋아요. 뭐 평상시에 어때, 운동 좀 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야매 병원이죠. 엉터리라는 거죠, 그냥. 좋은 병원의 종합병원 특징이 뭐죠? 검사 장비가 좋고 훨씬 정교하게 진단을 하겠죠. 그래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그 의사의 능력이랄 떠나서 그 얼마 정도 우리가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냐와 그걸 정확히 해석할 수 있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도 최근에 주식 사자고 하니까 뭐 이럴 때 사죠. 언제 사요? 이럴 때 되면 또 주식들 안 사요, 무서워서.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주식 투자 기회를 놓쳤거나 최근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라 해도 아직 실망할 이유는 없다. 경기 순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주기를 두고 순환하며, 이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환도 하고 매크로 투자 원칙의 기준을 두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는 언제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남은 사람들이 투자 기회라고 외칠 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이 그래야 안 흔들려요. 네. 앙드레 코스탈린가 참 멋진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코스탈린 달걀 얘기만 하는데, 제가 가끔 저번에 페이스북에도 그 글을 올렸는데, 운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기는 운이 좋아서 투자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운이 좋았냐? 반대로 해서 돈이 많아서 운을 잡았대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예요. 자기는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많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은 좋겠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 항상 저도 제약 관리도 잘 못하면서 감히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꼭 이 책에서 느꼈던 거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 순환적 사고를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네. 그 말함을 담아. 맞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저는 옆에서 막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집에 가면 일단 빨리 살라고. 아니, 오늘도 엄청 욕. 진짜 안 설마 좋은. 인버스? 아니죠. 이제 한 번 실수로 족합니다, 이것은. 근데 저도 좀 그런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보고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센터장님 같은 분들 모셔서 말씀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또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어느 정도 믿음 갖고 막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게 저 말씀드려요. 2,000도 또 사면 갔었죠. 되지. 네. 또 사면 되지 그때 가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냥 버티면 되지. 언젠가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돌아오겠지. 근데 3편에서 버티는 순간 죽는 거죠.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를 좀 피하는 거죠. 부동산도 제가 부동산은 정말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비싸게 산 사람들은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 가격에 산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차이 아닐까 싶어요. 레버리지 좀 덜 쓰고 아무튼 잘 버티면 좋은 시기가 또 올 거다라는 좀 믿음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맞아요. 것 같고요. 네. 저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감동받은 방송이었던 것 같고, 네. 센터님께서는 이렇게 풀책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번역서들 그거 번역하라고 출판사한테 요구하시고 해설서만 써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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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